자, 예고했던 대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예, 자, 탄핵 심판 변론 모두 끝났습니다. 네. 뭐 총론적 어떤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마지막 윤석열 피청구인의 직접 한 최후 변론은 뭐 최후 변론이라기보다는 최후 남 탓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영상으로 볼 자신이 없어서 텍스트로만 좀 그렇습니까? 읽었고요. 이렇게 요약하면 자신은 이런 본인의 어려운 상황, 종북 세력, 전체주의 세력이 난동하고 있고 입법 독재를 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몽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의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청년들한테도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내란 이후에 거의 90일 가까이가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반국가적, 반헌법적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좀 확인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소식 들으셨죠? 그 뉴스에서 대통령실에서는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 그 컴백을 준비하고 있면서 여러 가지 부산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현실 도피를 하면서 단체로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사실 이제 내란 수계를 보좌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에 가장 근거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도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내란의 과정에서도 그 내란 과정을 지원하고 심지어는 이후에 체포 과정에서 내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그 대통령실 참모진들, 지금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도 다 내란 수사의 대상일 뿐이다라고 보고요.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윤석열 피청구인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파국을 맞을 것이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인 그리고 합당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다른 질문 좀 드리면 경호처장을 검찰이 자꾸 영장 안 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치검찰에 나쁜 버릇이 나오고 있다라고 어떤 생각하는데요. 버릇인가요? 그러니까 이 내란 수사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수사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처벌의 정도를 자신들이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검찰의 나쁜 면모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나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증거인멸의 정황이라는 건 너무 많이 밝혀졌고 증거인멸은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법리적으로 따져볼 게 있다고 치면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법원의 판단조차 구하지 못하게 본인들이 꽉 틀어막고 있는 것은 저는 검찰 역시 다음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다음 정부에서는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마은혁 임명보류는 위헌적이다. 그런데 오늘 권한대행 반응 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오늘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망쳐왔던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상목 오늘 이제 그 판결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야 합의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왔던 이유는 인정할 수 없고 최상목 권한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임명 거부 행위가 임의적이다라는 것을 임의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존중한다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임명을 빠르게 오늘 진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법원의 사법적 판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누가 이제 형사적으로 구속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만 하고 도망을 다니면 그게 존중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존중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임명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존중의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변수가 될까요?
윤석열 피청구인의 심판과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8인 체제로 결론 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생각합니다. 이미 변론 종결을 했기 때문에요.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리는 것이 큰 무리가 없고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피청구인 측이 주장해왔던 논거들이나 주장들이 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는데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용 의원님은 이 과정을 다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일말의 불안감도 없나요? 0.01%의 불안감도?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을 시작할 때는 불안했었어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헌법재판관의 구성이라거나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오히려 증인신문이 계속 진행되고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뭐 국회를 침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냥 이 교훈용이었다, 뭐 호소용이었다라거나 체포 시도가 없었다 이런 것들이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파면의 사유가 더 분명해지는 과정들을 밟아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탄핵 심판을 시작했던 때보다 지금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란 국조특위위원으로 활동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총평 좀 해주시죠. 이제 마지막 보고서 채택 과정만 남아 있는데요. 뭐 사실은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다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까지 수사 기록들까지 다 확인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국정조사 과정은 이제 그런 자료들은 없이 좀 제한적으로 진행된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과들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국무회의에 8시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미리 불렀던 6명의 멤버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윤석열 피청구인이 사실 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성과들도 있었고 그 성과들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증거로 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 과정과 국정조사 과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이제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진상조사 과정을 통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은 조금 더 밝혀나가야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 아까 국무회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추가로 좀 여쭤보는데 국무회의 이제 쭉 보셨지 않습니까? 그 조사 과정을. 네. 6인들. 그렇고 또 거기 나간 사람들은 전부 자기는 국무회의인지 뭐 몰랐다랄까 하여튼 전부 어떤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내란 공조의 어떤 의심이 가는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보시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그날 이제 회의라고 주장하는 그 모임에서 마치고 나올 때 누군가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참석했다는 사인이라도 받자라고 했던 것도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시도고 그리고 헌법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건데 그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에 12월 5일에 12월 6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6일에 한덕수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한덕수 총리는 그 전까지 국회에서 자기는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던 그 계엄 선포문을 서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한테. 근데 한덕수 총리는 그것이 그냥 내가 갖고 있었다는 걸 인증하기 위한 서명이라고 하던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국무총리의 서명이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도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에 사후적으로 심지어 정당성을 더하려고 했던 시도가 아니냐 이런 좀 의혹도 좀 제기가 됐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분명한 수사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특검을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단전단수를 적극적으로 이제 소방에게 지시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계엄 동조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처벌 대상이라고 봅니다. 용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무위원들 뭐 다수가 그렇게 뭐 전반적으로 조사를 받아야겠지만 그 중에 어떤 실질적인 어떤 형법적 처벌 대상으로 수사를 철저히 받아야 되는 건 누구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시기에? 제가 사실 뭐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만 그 전제하에 최소한 지금까지 밝혀진 조건 속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장관 정도는 피의자 입건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사와 또 기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 과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그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 예. 뭐 직접 서명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도 추가적인 처벌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그 경찰의 청장과 서울청장이 다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손발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사람들은 처벌을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것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건 좀 납득하기가 특히나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어떻습니까? 최상목 대행도 사실은 의심 가는 부분이나 혹은 뭐 처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명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의혹들이나 궁금증들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도 제가 여쭤본 이유가 하도 어떤 이해 안 되는 해명이 몇 개 있었어요. 뭐 쪽지를 접었다, 나는 보지도 않았다. 저쪽에 이런 있는 걸 봤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상민 장관이 저 멀리 놓여 있는 종이에서 단전 단수를 봤다. 이상민 장관이었나요? 네. 예. 자, 지금 이 국조특위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로서는 제가 집중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바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국무회의가 심지어 여태껏 없었던 충실한 국무회의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실제로 계엄 해제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 2차 계엄 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조금 더 선명해진 것도 분명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치인 체포와 관련돼서 그것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방첩사와 경찰, 국수본이 어느 정도 이 사실을 인정한 것도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문제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시 명태균 씨 사건은 어떤 식으로 굴러갈 거라고 추정하세요? 지금? 사실 이제 여당의 대선 후보는 다른 경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명태균 씨와의 경선을 먼저 이기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명태균 씨가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유착되어 있었는지 어느 정도로 썩어 있었는지 이것을 좀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검을 하지 않으면 이 의혹에 대한 총체적인 해소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게 된 겁니다. 이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이 여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앞에 한치의 어떤 의혹도 없이 다 밝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이번에도 현실적으로는 힘들죠. 보시기 어떻습니까? 좀 가능성이 있나요? 뭐 저는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탄핵을 할 때도 200명을 넘기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가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기대하십니까,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만약에 뭐 벌써부터 그것을 가정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고 그것이 제2 과정에서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특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정치 전망 뭐 지금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여당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탄핵과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후보가 나오지는 못하지 않을까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김문수 후보는 탄핵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제외됩니까?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제외되고. 그러면 남는 게 몇 명 없지 않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를 포함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로 최종 가능한 후보입니까? 김문수 후보는?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내란을 옹호하는 분들도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분들이 될 것이다. 네, 저는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후보가 들었군요. 될 것이다. 내란 옹호 세력과 단절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내란 옹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거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다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사실 뭐 탄핵에 찬성하고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것은 올바른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전에 당대표를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폭넓게 사람들을 포용하거나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거나 그런 집권 여당으로서의 아젠다를 던지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대를 하는 인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검증은 이미 끝난 것이다라고 좀 끝났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으로 보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크게 안 보시는군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책 나온 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고 크게 성과가 없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뭐 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써놓았던데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오게 될지는 뭐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이 사실은 윤석열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황태자라고 보아도 무방했던 인물이고 또 지난 1차 탄핵 표결이 부결된 직후에 한덕수 국무총리랑 공동정부선언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라는 점은 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여당 주자 중엔 어쩔 수 없이 거른다면 그래도 탄핵도 찬성했고 그래도 계엄도 해제하자 그랬고 어쩔 수 없이 거른다면 그 중에 하나는 좀 적극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저 사람 다른 뭐 여러 분보다는 그래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집권 여당 지금의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내세우든 다음 집권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뭐 누가 나오든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좀 관심을 요새 가져보셨습니까 혹시? 어떻게? 저도 이제 사실은 국정조사 하느라 바쁘셨죠. 뭐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어제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조선일보 폐감 녹취라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저도 좀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러니까 검찰도 또 맞물려 있는데 지금 뭐 검찰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나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명태균 씨 문제나. 저는 지금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예? 검찰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는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사실 그럴 의지가 있었으면 저는 검찰이 벌써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된 게 벌써 작년 한참 전이지 않습니까?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벌써 김건희 여사 조사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러나 지금 일각에서는요. 검찰이 어떤 한동훈 전 대표를 도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 오세훈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정치검찰의 면모일 뿐이지 않을까. 어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의혹을 검찰 사정기관으로서 깔끔하게 수사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보단 국회에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닐 테니까 여쭤보는데 왜 이렇게 어제 김건희 여사는 그 증오의 말을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뭐 좀 돌아다니는 말 없습니까?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조선일보라고 하는 언론이 얼마나 책임이 있는 언론이냐에 대한 뭐 개인들의 평가는 좀 차치하고서 좀 영부인으로서 해야 할 수 있는 범위의 발언은 저는 넘어섰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그 김건희 여사가 후보 시절부터 선거에 대한 개입이라거나 아니면 후보에서 당선이 된 이후에도 여러 당무나 혹은 정부 정책에 개입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 녹취를 보고서도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근데 이 정도로 증거들이 나와도 수사 안 하고 깔고 앉을 수 있습니까?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그때는 힘이 강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증거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덮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중도 보수론은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뭐 보수 정치를 자임하는 뭐 기존의 국민의힘이라고 네. 하는 세력이 보수 정치의 어떤 긍정적인 가치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선취하고 바로 세우겠다라는 경쟁 자체는 저는 나쁠 게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보수든 아니든 기본소득당이 할 일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였습니다.